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 안, 주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였고 그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역시 집,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얘기할 때 보통 집 밖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나 겨울에 뭐 빙판길 또는 낯선 장소에서의 그런 사고를 연상하고 떠올리게 되죠. 근데 실제 사고의 다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익숙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노후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집이고 그 집은 젊은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낙상의 결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골절로 몸져 누우게 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면서 다른 질환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낙상 한 번이 노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집은 자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안전의 문제입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가 노후에 어떤 사고를 겪느냐를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몸을 바로잡는 반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력도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 밝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집안의 같은 요소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인지조차 하지 않았던 2, 3cm 정도의 문턱이 발에 자꾸 걸리게 되고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화장실에 전에는 잘 느끼지 않았던 물기가 있는 그 화장실 욕실 타일이 거기서 바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조명 스위치까지 걸어가는 어두운 복도도 역시 위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그때마다 일어나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어두운 방을 가로지르는 그 짧은 몇 걸음 안 되는 동선에서 낙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문제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과 몸 사이의 거리, 간격입니다. 집은 지어질 때의 기준에 멈춰 있는데 몸은 계속 노화되잖아요. 변하는 거죠. 30대의 몸에 맞춰진 치수와 70대의 몸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응 방향도 분명해지는 거죠. 몸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거지만 집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의 주거 준비라는 것은 몸의 변화에 맞춰서 집의 치수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기준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현금 황금성과 시세 상승 가능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어떤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집을 고르는 기준은 사실상 하나였죠. 팔 때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생활과 무관하게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이들의 학군 이런 것들을 따져만 왔죠. 이 기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일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기준이 유효한 시기가 끝나간다는 점입니다. 40대 이후에 고르는 집은 팔기 위한 집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그 안에서 살아낼 집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시장이 원하는 집에서, 가격으로 정해지는 집에서 내 몸과 내 생활이 요구하는 집으로. 예를 들면 학구는 자녀가 출가하고 독립하면 의미가 사라지죠. 근데 평지에 있는가, 걸어서 닿는 거리에 병원과 시장이 있는가, 욕실을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를 먼저 보고 생활을 마쳤다면,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생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산 가치를 따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매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관리의 부담입니다. 넓은 면적은 그만큼의 어떤 청소와 정리를 요구하죠.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이런 노동들이 체력이 줄면, 몸이 안 좋아지면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지 않는 방은 방치가 될 것이고, 방치된 방에는 물건이 쌓이고, 관리되지 않는 공간이 늘수록 집 전체적인 상태가 나빠지겠죠.
둘째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큰 집은 재산세, 관리비, 냉난방비가 모두 클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이 있는 시기, 젊었을 때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줄죠. 그러면 이런 고정 비용이 생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수십억인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한 상태. 흔히 말하는 집만 부동산 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40평대 집에서 실제 생활은 한 20평 언더예요. 거실과 안방, 주방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은 삶의 질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노후에서 삶의 질은 집안의 크기, 면적이 아니라 그 면적을 얼마나 잘 밀도 있게 쓰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어떤 통념은 노후에는 좀 다시 검토되어야 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 기준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 방 3개 정도가 현실적인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수의 어떤 그 숫자보다 그 안의 구성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단차 없는 평면입니다. 문턱과 바닥 높이 차이가 없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선입니다. 침실하고 욕실이 가까워야 합니다. 이게 거의 요즘에는 안방에 딸려 있는 전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구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낙상의 어떤 상당수가 밤에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내지는 그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이 짧고 밝은 집이 안전한 집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각자의 공간입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으로 늘어나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둘이만 계속 집에 있는 겁니다. 이때 각자 몰입할 수 있는 방이 하나씩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부부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 3개의 용도는 침실 하나, 남편의 방 하나, 아내의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면 공간을 아예 분리를 해서 생활하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방이란 서재일 수도 있고 업무를 보는 작업실일 수도 있고 운동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활동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집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목록에 맞춰서 다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쓰지 않는 공간을 줄이는 것이고 늘리는 것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기준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가, 나갈 수 있는가,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고칠 수 있는가. 집안의 위험 요소, 즉 문턱, 미끄러운 욕실, 어두운 조명 같은 것들은 대부분 공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살던 곳에 남아도 되죠. 반면에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5층 집, 그리고 집안에 계단이 있는 복층, 그리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있는 어떤 언덕 위의 주택처럼 구조 자체가 문제인 집은 공사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노후가 됐을 때에는 이주를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갈 수 있는가. 집에서 걸어가지고 10분 안에 병원이나 마트,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닿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노후 건강의 관건은 외출 빈도인데 나가기 어려운 입지의 집은 사람을 집안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활동량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줄입니다. 세 번째는 이어질 수 있는가. 수십 년 산 동네에는 이웃, 단골, 익숙한 길 같은 관계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하는 순간 사라지고 새로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을 고치고 동네에 문제가 없으면 동네는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야 한다면 몸이 건강하고 새 환경에 적응할 힘이 있을 때, 즉 빠를수록 좋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젊을 때의 장점이었던 요소들이 나이를 들게 되면 그대로 단점으로 뒤집혀지는 거죠. 통창부터 보겠습니다. 벽 전체가 유리인 통창은 조망을 주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으로 인해서 실내가 온실효과 굉장히 뜨겁습니다. 과열되고 겨울에는 유리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서 이 냉난방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시기에 이 비용은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유리 앞에는 가구를 둘 수가 없는 공간이어서 면적은 넓어도 실제 쓸 수 있는 벽은 부족한 집이 됩니다. 높이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초고층 생활은 지상과의 왕복 비용이 큰 생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동하고 로비를 지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외출은 점점
싫어지겠죠.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도 번거롭게 느껴져요. 굉장히 높을 때는. 그렇지만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는 어떤 노년에는 외출 빈도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이 줄면 걷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근력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건강과 이 사회적인 관계가 함께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전이나 뭐 엘리베이터 고장,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고층은 계단으로 수십 층을 오르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망은 훌륭한 가치지만 매일의 활동량과 맞바꿀 만한 가치인지는 젊었을 땐 좋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는 그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집 안에서 보는 어떤 풍경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년의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걷는 양과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신체 건강과 인지 건강 모두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층 거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지상까지의 어떤 심리적인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잠깐 나갔다가 오는 어떤 그런 가벼운 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층이나 저층에 살면 슬리퍼만 신고도 마당이고 골목이지만 뭐 나가서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40층에 살면 외출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을 먹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땅과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에서는 오가면서 이웃과 마주치고 뭐 동네 상인들하고 인사하는 어떤 이런 우연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고층 주거에서는 이런 접촉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노년의 고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공간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망의 만족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루 중 창밖을 바라보는 그 찰나, 몇 분의 만족이죠. 이것도 조망에 대한 것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연결인데 3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조망에 대한 어떤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돼서 결국엔 그냥 하나의 생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이 땅과 가까운 접지성은 하루 전체의 활동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젊을 때는 조망을 사도 됩니다. 그러나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풍경이 좋은 집보다 나가기 쉬운 집이 건강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취향의 문제로 보이는 이 선택이 노후에는 건강 조건의 차이가 됩니다. 판상형은 성냥갑처럼 이게 나란히 배치된 전통적인 형태죠. 굉장히 많은 우리 흔한 아파트들. 대부분 남향 위주로 얹혀지고 앞뒤로 창이 나 있습니다. 타워형은 2000년대 이후에 늘어난 형태로 한 층에 이제 여러 세대가 코어를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둘러싸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확보에 유리한 대신에 세대마다 이 방향, 향이 제각각입니다. 노후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 햇빛과 바람입니다. 남향 판상형은 겨울에도 실내 깊숙이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햇빛은 단순한 쾌적함이 아니라 비타민 D 합성, 수면 리듬 유지, 우울감 완화와 직결되는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고 판상형은 앞뒤 창을 열면 바람이 통과하는 맞통풍이 되죠. 베란다 창을 열고 뒤에 주방 창을 열면. 냉방기가 없어도 여름을 뭐 가능하면 선풍기 갖고도 날 수도 있고 실내 공기가 자주 교체가 되니까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면에 타워형은 북향이나 서양 세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서 자연 환기가 어려워요. 기계식 환기, 전열 교환기를 사용해서 강제 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은 습기와 곰팡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젊을 때는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서 집에 뭐 햇빛이 드는지 통풍이 잘 되는지 그렇게 잘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노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가까운 집이라는 기준 자체는 옳지만 그것을 대형 병원, 대학병원 뭐 이런 것들 바로 옆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대형 병원 바로 앞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시적인 교통 혼잡, 뭐 구급차 사이렌도 굉장히 자주 울리고 주차 전쟁 엄청나고 주변 상권도 이게 약국하고 장례식장 또 환자 대상 업소들이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에서 필요한 어떤 마트나 뭐 심지어 도서관, 뭐 공원 같은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은 먼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매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얻는 것은 굉장히 응급시에 빨리 바로 옆이니까 빠른 도착밖에 없는데 그 5분 빠른 것은 병원 옆이 아니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의료의 실제 수요를 따져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병원 이용 대부분은 응급이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타고 정기검진을 받고 물리치료를 다니는 일상적인 의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형 병원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까지 차로, 도보가 아니라 차로 한 10분에서 20분. 동네 의원과 약국은 걸어서 한 10분. 그리고 매일 걷고 싶어지는 어떤 생활 환경.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병원 정문 앞에 한 채보다 노후 건강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노동의 측면인데요. 마당 있는 집은 유지 자체가 일인 거죠. 잔디, 그리고 정원들을 관리하는 거, 겨울에 눈을 치우는 겨울 제설, 보일러, 정화조 관리, 벌레들도 많고 그 잡초 치워야 되고 건물 보수까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관리비로 해결이 되던 어떤 그런 일들이 전부 내가 해야 되는 내 몸의 일이 됩니다. 60대 초반의 체력으로는 취미가 되지만 70대 중반의 체력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문제는 집이 요구하는 노동량은 그대로인데 내 체력만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다음은 고립의 측면입니다. 전원 생활은 대부분 자동차를 전제로 성립을 합니다. 병원, 마트, 사람을 만나는 일 모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운전대를 놔야 되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전원의 집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립된 집이 됩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고립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취향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부부 모두 건강하시고 그 지역의 생활 기반과 관계가 있고 또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전원주택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없이 풍경만 보고 들어가는 어떤 전원주택 행은 10년 뒤에 되팔기도 어려운 집에 갇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전에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구조입니다. 실버타운은 수억 원의 보증금과 월 수백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어떤 계약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월 비용의 인상 구조입니다. 운영하는 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퇴거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제법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주 후에 관리비와 식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걸 계약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년, 30년을 사는 계약인데 비용 인상에 상한이 없다면 위험한 계약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나빠진 이후의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지 강제 퇴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어떤 불편해진 시기에 다시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역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경치 좋은 외곽의 실버타운은 자녀와 지인의 방문이 좀 뜸해지겠죠. 거리가 머니까. 기존 관계로부터 단절되기 쉽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어떤 노년은 결국에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등급보다 그곳에서 일상과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는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기 쉬운 집입니다. 평지에 있고 걸어서 10분 안에 마트나 병원과 공원이 가깝게 있고 현관을 나서면 걷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 노후 건강의 관건은 외출 빈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집 밖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땅의 입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차가 없거나 없앨 수 있는 평면, 그리고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욕실, 침실에서 욕실까지 짧고 밝은 동선. 통계가 보여주듯이 노후 최대의 위험은 집안의 낙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집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두지 않는 집입니다. 걸어서 닿는 거리에 아는 사람이 있고 오가면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동네. 노년의 고독은 건강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환경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집값이나 브랜드나 크기, 평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고르던 기준과 노후에 필요한 기준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좋은 노후의 집이라는 것은 매일 자주 외출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혼자 외롭게 두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